고용 데이터를 봐가지고서 그쪽에서 조금 침체의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냐. 저는 뭐 현금 비중이 뭐 일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한 30% 내외 정도, 외국인 수급보다도 어찌 보면 국내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제 저점에서 그럼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많이 빠진 걸 사야 됩니까? 적게 빠진 걸 사야 됩니까? 하면 답이 나라면 섞어서 사겠다. 네, 오늘 모신 분은 86번가 대표시죠. 정광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뭐 상당히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하면서 상승폭이 좀 제한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는 걸 보면은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졌었습니다.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을 경험했고 시장에 따라서는 30% 이상의 아주 큰 하락도 나왔었기 때문에 실은 이제 30% 이상 빠졌을 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순간에 매수해서 1년 뒤에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9%, 10%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좀 걱정을 하시거나, 사실 저도 이제 좀 계속해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저희가 뭐 소위 말해가지고서 강력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좀 쉽게 워낙 그때는 인플레가 없던 세상이니까는요, 처방전이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연 40년 만에 살아난 인플레이션 이 심리가 조금 더 뭐 다시 잠깐 사이에 쑥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길게 이게 또 생명력을 얻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은 확인할 게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게 면피용으로도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다행히 이번 하락장에서 현금 많이 마련하셨고 요걸 잘 피하셨거나 장기 투자에 능하시다면, 그렇다면은 뭐 조금씩 사가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주식 이미 많으신 상태에서 하락을 맞으셨을 테니까 고점에 물린 분이 많이 있죠. 예, 그러시다면은 뭐 남아있더라도 현금이 조금밖에 없으실 거고, 아니면은 빚을 내서 투자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 그렇다라면은 신중하시는 것이, 여전히 조금 남은 현금은 아주 소중히 쓰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생각에는 지금의 장이 전개되는 걸 봐도요, 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요즘 말씀하신 대로 좀 다른 게 이 인플레이션 수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교하는 게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 폴 볼커 시대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할 때 보통 이 인플레이션보다 6% 이상의 높은 금리가 있었을 때 이게 좀 2, 3년 지나서 진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상 폭 정도 가지고 과연 잡힐 수 있겠느냐,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냐라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심하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당시에 폴 볼커의 그런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처방이 나올 수 있게 된 일단 배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서 인플레가 아주 위세를 떨치기 시작을 했었고, 네. 약 10년에 걸쳐서 연준이 이를 퇴치하는 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장기간 동안의 인플레 심리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보다도 훨씬 높게, 그러니까는 이거는 정말 실질 뭐 금리나 실질 인플레이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정말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올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상황이 더 비슷한 것은 그렇게 10년간을 방치해 두고 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70년대 초입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연준도 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보폭이 요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 뭐 연말까지 3.75,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도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의도대로 좀 잡혀갈 수 있을 것이다. 연준을 믿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연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준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최근에 워낙 똥볼을 많이 찼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많이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상황을 누가 100%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는 상황이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놓고 반응을 좀 봤다가 이런 말도 해봤다 저런 말도 해봤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체가 결국에는 키가 되지 않을까인데 연준에서도 이제 계속 소프트 랜딩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경기가 좀 둔화가 되고 나면 인플레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은 본인들이 쓰는 정책 수준으로 맞지 않겠느냐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되고 한쪽에서는 경기가 너무 침체가는 것도 막으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한 정책이었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인플레가 되었든 아니면은 그것이 침체가 되었든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더 높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객관화시키고 좀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부정적이거나 혹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여러 현상들을 지표들을 한번 좀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제조업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또 뭐 반대의 지표도 있기는 해요. 이러한 지표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왔다고 하는 분들도 많죠. 예. 그러니까 워낙 이게 말씀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중국하고 그 유럽의 경우에는 그 지금 나오는 PMI를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녹록지 않다인데 근데 이 상황이 호전되기에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우에 부동산 문제가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에 중국이 부동산으로 문제 생길 거야 언젠가는. 그럴 때에는 사실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봤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계속 골마가다 보니까는 좀 해결이 어려운 게 아닌가. 왜 그런 부분을 느꼈냐 하면 저는 요번에 중국이 상해 락다운을 풀고 나면 수치들이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 살짝 올라오고 다시 내려간 거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국이 조금 그 침체 수준으로 가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유럽의 경우에는 전쟁이 터진 당사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플러스로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든 모면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나 유류세 지원 많이 해줬는데 그런데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원을 더 늘리려면 돈을 정말로 그때부터 막 풀어야 되는데 과연 긴축 사이클하고 동시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면 이거는 진짜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동시에 밟는데 운전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네, 이것도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의 경우가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시장 중에 가장 그래도 경기가 좋다. 그렇죠. 예, 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미국은 이 마켓 PMI는 그렇게까지는 참고를 안 합니다. ISM 지표를 많이들 보시고. 근데 ISM이 좀 이게 그 상반되게 나왔죠. 제조 쪽은 좀 별론데 간밤에 나왔던 서비스 쪽은 또 잘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또 새벽에 나스닥 급등에 또 이유가 됐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전체적인 지표들을 뭐 다 살펴보는 것이 이제 매크로 보시는 분들은 맞겠지만은 제가 볼 때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는 뭔가 하나를 보시겠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연준에서도 뭐 고용 보라고 하니까 고용 데이터를 봐가지고서 그쪽에서 조금 침체의 기미가 보이느냐 아니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고용이 이번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만약에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워요. 뭐냐면 고용이 안 좋으면 우린 또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로 안 좋게 봐야 되는 하나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그렇다면 연준이 긴축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혹은 경기 부양이 됐든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게 주가를 네네. 올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연준이 매파성을 굉장히 누그러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있었던 FOMC 같은 경우에 비둘기적으로 피보팅 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시장이 기다렸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 증시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상승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긴축 사이클에서요. 네. 보시면 2018년도 12월에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에도 실제 증시 빠지기 1년 전부터는 금리 인상을 멈췄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에서 이제 매파성을 걷어들이면은 그것만으로도 증시가 올라간다라고들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최근 두 번의 사례는 그 말씀들이 맞으세요.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례들까지도 보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멈추고 나면, 그러고 나서가 아주 좀 흉흉했던 사건들이 벌어졌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최근에 두 번의 사례는 경제가 미처 이것 때문에 완전히 부러지기 전에 연준이 눈치를 빨리 채고 멈춰서 경제가 정말 안 좋은 것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힘을 얻었다. 로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전의 사례들요. 최근 두 번 이전의 사례들은 올려놓고 보니까는 여기까지 올리면 안 됐는데라는 순간까지 올렸다가 멈춰버리니까 그 뒤에 완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이제 요거를 증시 판단하는데 판가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침체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미국이 다른 지표들 GDP라든지 다른 고용 데이터들 나오는 거 가지고서는 침체라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라고 사실상 연준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남은 것이 한 사람의 실업자당 빈 일자리 개수가 몇 개냐. 근데 그거는 화요일에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믿는 게 딱 하나가 남은 게 금요일에 나오게 될 터인데요. 그거 데이터는 뭐냐면 월간 고용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 다음에 실업률이 어떠하느냐, 이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지금은 지금 저한테 딱 하나만 보라면 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을 좀 예상하거나 대응을 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월간 고용 증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사실상의 명령을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설을 하나 실었던 한 달인가 두 달 전인데요. 월간 미국이 경제가 되게 좋았는데 당연히 연착륙을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구간에서 월간 고용 증가가 15만까지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15만까지는 괜찮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고, 만약 그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준이나 백악관에서도 표현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백악관 입장에서도 이제 선거, 우리가 이제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게 10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10월, 11월 양쪽에 이어서 뭔가 큰 이벤트들이, 정치적 이벤트가 있잖아요. 선거라든지 네네. 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떤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뭔가 좋은 상황, 경제적 상황을 만들지 않겠냐가 이제 기대감인데, 근데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또 긴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요즘 며칠 든단 말이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돌발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네, 그 정치에 대해서 저는 좀 한 가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중간 선거를 우리가 너무 바라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조차도 중간 선거는 패배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패배를 원래 잘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다라고도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지든 이기든지 간에.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3년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서 시진핑 이제 그 경우에는 확정이 돼 있고
한마디로 우리가 보면은 그거 상장 받으러 가는 임명장 받으러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정치적인 스케줄이 10월, 11월에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의도들이 보인다라고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정치적 이벤트들이 그들의 어떤 경제 정책이 됐든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들을 내놓는 데 있어서 별 지장을 그러니까 크게 그 상관도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요즘에 뭐 페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또 여러 가지들 이런 뒤로 이제 그 시나리오들을 많이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연준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렇게 정상적인 경로를 밟았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약간 허덕허덕 하면서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의 그 의도에 자꾸 요즘 우리가 시장에서 연준의 의도를 읽으려고 하고 연준의 속마음 그러니까 결국 이 겉이 아닌 뭔가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좀 불안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네. 이러한 현상. 근데 또 월가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준의 어떤 의도나 연준의 그 방향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꾸 속마음을 체크하고 미리 우리가 좀 예측해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연준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맞으나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연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살짝 이제 노선에 따로 타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은 어떠냐 하면은 연준이 상황 파악을 만약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은 과도한 연준도 충만감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자신감을요. 그런데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럴 때 별로 없는 경우에는 연준에게서 살짝 비껴가도 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좀 연준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파악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에서부터 해가지고 연준이 사실 지표라든지 미래 예측이 판판이 틀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에도 침체는 없을까 그랬는데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로 말이 바뀌었고 결국에 이제 유일한 믿는 구석이 고용뿐인 걸로 바뀔 정도로 했으니 일단 연준의 상황 판단에 대해 가지고서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고요. 그러면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 4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 이게 없었던 그 40년 동안에는 연준은 늘 카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인플레하고 경기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연준의 카드라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조금 지금 하여튼 보이는 모습은 좀 평소랑 다른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연준의 말만을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좀 뭔가 연준이 오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자꾸 체크해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은 내가 정말 꼭 사고 싶고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굳이 지금 또 투자를 더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얼마간의 현금 있으시면 좋고 빚은 안 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나와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아이고 잘못하면 연준이 큰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면 이거 뭐 조금 인버스나 숏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시장에서는 이 그 열기라는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별로 속은 좀 쓰리지만은 제 계좌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손실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랑 숏을 쳐놓을 때 하고는 완전히 마인드가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 편하게 한번 확 이렇게 투자할 시기냐 아니냐를 알기 위함이지 그걸 가지고서 너무 많은 타이밍이나 아니면 반대쪽 배팅까지도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기술적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응 전략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워낙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을 통해서 뭐 30%, 40%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실을 보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그럼 더 하락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고 나중에 더 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주수라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네. 일단 좋은 전략일까요? 저는 주식 비중이 많이 높으시다면은 현금 비중을 지금 조금씩 더 늘리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도가 아니라 일부. 예, 예.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이제 연준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그다음에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뭐 100%라는 거는 절대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은 그 2000년대 초반이죠. IT 버블이 올 때에도 그때 당시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 주식이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시장은 다이나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대응을 화끈하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이 비중이 있다면 좀 줄여서 현금을 마련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발을 담궈 두시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손실이 줄게 되겠죠. 예,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각자 개인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좀 대처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강호 대표님 생각에는 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리스크를 다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는 계속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저는 뭐 현금 비중이 뭐 한 뭐 일반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한 30% 내외 정도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어떤 또 다른 급락, 진짜 급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때 네. 그 현금을 활용해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이 가지고 있는 주식도 어쨌든 더 많은 어떤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장기간으로 매력을 그렇게 잃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 뭐 아예 안 하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거를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행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와 또 해결, 위기와 해결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고,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수익을 내느냐가 이제 결국 우리의 실력 향상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대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더 오랫동안 오를 거라고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가 이제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네. 뭐 급락했을 때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또 주가도 급락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하락하고 오늘 뭐 90불까지 왔으니까 90불대까지 오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앞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피크아웃의 시그널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살아난 인플레 심리가 쉽사리 안 꺾일 위험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대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렇게 침체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해버리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전쟁이 있기 전 수준이 90불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고, 여기에서 큰 테마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를 대전환하는 시기, 뭐 ESG라든지요, 아니면 친환경으로 가는 시기에서 중간에 그 산업 분야로, 전통 산업 분야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공급이 부족해가지고서, 근데 지금 당장 수요는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변했냐면 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뭐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비철금속, 유가 전부 다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탓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러면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건 변했느냐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인플레 심리에 대해 가지고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최근 사례를 보아도 가령 FOMC 때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피보팅을 하고 나니까 그날에는 금리도 좀 빠지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기대 인플레가 확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지다가 다시 이제는 뭐 2년, 10년물은 30bp 이상으로 확 벌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인사들이 나와서 우리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말한 거 아니다라고 갑자기 진화를 하러 막 여러 명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사리 한번 이렇게 좀 내려가서 우리가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거는 안고서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인플레 심리가
한번 만연하게 살아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가 이렇게 단숨에 될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마침 장단기 금리 역전차 얘기하셨는데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될 때다라는 신호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들은 네. 아이 그거 올드 데이터야. 뭐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네, 일단은 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단기가 역전되고 나면은 좀 이제 한 2년여 정도, 1년 반에서 2년여 정도 지나고 평균적으로는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 전에 반응을 먼저 당연히 선반영하니까 했었었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장단기 금리를 파월 의장이 보지 말라고 사실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2년, 10년 이런 거 안 보고 3개월, 18개월 요구 보는데 그건 아직 역전도 안 됐고 그때 3월에 처음 역전됐었거든요. 2년, 10년물이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압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준에선 더 이상 여기에 대해 얘기를 요즘엔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뭐 판단을 내려보자면 저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침체를 논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3분기 때가 2분기 때보다는 좀 더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좀 침체스러운 그런 숫자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극복해 낼 것인가는 이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몇십 년 만에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리액션을 보이느냐가 합쳐져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다음 모습이 이제 새롭게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뭐 2분기에 데이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좋지 않은 게 한 절반 반영됐다고 보고요. 3분기에는 100%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1, 2년 내에 보통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있고 나서 1, 2년 이내에 이제 그런 어떤 경기 침체 혹은 뭐 위기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먼저 선반영이 되죠. 혹은 그러니까 먼저 선반영이 되나 아니면은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이 딱 시각화가 됐을 때 확연해졌을 때 그때 급락하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과거 사례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침체 시기가 확정되고 나서 하락률이나 뭐 그 전에 하락률이나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봤던 거는 뭐냐면 실제 침체가 일어났었을 때 그러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고점 대비 저점까지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느냐라는 거를 바라보는데 그러면은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침체가 왔던 그런 상황에서는 평균 한 32, 3% 정도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이 안 빠지고 20% 초중반 빠지고 좀 반등을 하고 있죠. 네. 반대로 침체는 아니고 단순 조정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10% 중반 정도 빠지고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그 지금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침체가 아니라고는 영 말을 못하겠지만 침체라고도 말을 못하니 그 정도 중간 수준에서 지금 하락을 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침체와 주식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 진짜로 아주 강한 반등의 신호나 완전히 바닥을 지나갔다는 신호는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게 또 뭐 아주 궁금하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뭐 거래량에 대해 가지고서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증시가 하락을 하고 나면은 손바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조금 강하게 손바뀜들이 보통은 일어나고서 완전 방향이 되돌려지고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현재 우리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20% 정도 좀 빠진 거 다시 반등 후에 보통 말씀하셨던 32%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의견이시긴 하겠지만. 네네. 저는 그래서 생각이 만약 정말로 우리가 침체를 겪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냥 평균적인 숫자만큼은 우리가 하락을 경험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봤었을 때는 평균에 따라간다 생각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연준이 말하는 대로 그런 침체를 겪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해가지고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하락은 다 봤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그널은 결국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연준의 말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나를 봐야 되는 건가요? 아까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 말씀하셨었죠? 네네. 그게 고용에 대해서 고용.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고용을 그래서 본다는 이유 자체는 그거 가지고 소비 경기까지 보겠다 이런 것인데 아직까지 데이터가 다 나온 게 아니니까는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침체를 결국은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한마디로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침체를 겪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야구로 치면은 그 다승왕도 하고 방어의 왕도 하는데 홈런왕도 하고 도루왕도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률 자체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지금 발생했다 상황이 연준 입장에서도요 라는 거고 고용 쪽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숫자들이 명확하게 그쪽도 좋지 않아지고 안 좋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게 나오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기업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규 고용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몇몇 회사들이 지금 고용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용 나머지 데이터들에도 시차를 두고서 반영이 결국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유럽 상황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유럽 얼마 전에는 그 피그스 이해전 그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막 불안한 거기가 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블랙스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어쨌든 러시아의 그 가스관 공급 이러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에너지난을 겪고 있고 그게 어려운 유럽 경제에 더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죠. 네네. 네. 남유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태리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금리에서는 괜찮겠지만은 유럽 자체가 두 개로 크게 분열이 돼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쪽하고 빌려간 쪽인데 빌려간 쪽 입장에서는 유럽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위기가 생길 수 있고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원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그 전에 중앙은행 총재 됐었고 잘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는데 물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간 것이 아니냐. 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가지고서는 어쨌든 요거를 잘 핸들링을 하고 있는 것 같다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도 이제 그 자산 매입을 이젠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리파이낸싱을 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하는 중간 이제 세부적인 내역을 보니까는 위쪽에 여력이 있는 독일이나 이런 데 거는 진짜로 덜 리파이낸싱을 해주고 네. 오히려 남유럽 쪽 것은 기존에 샀던 것보다 더 많이 사줘가지고서 금리 안정화를 일단은 꾀하고 있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가는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겨울이 됐을 때 과연 그때까지 전쟁이 끝날 거냐 안 끝나서 으르렁거리게 되면 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고 그때가 되면 유럽이 분열 양상을 그러니까 지금은 서유럽 쪽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전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생각 밖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이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반대로 달러 패권, 그러니까 달러 패권국의 지위가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신호가 된 것도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브릭스라고 얘기하는 인도와 중국과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오히려 이 분열, 그러니까 블록화되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그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다만 근데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화폐 그 통화라는 것 자체는 항상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달러라는 것은 유로화나 이런 거에 대한 비교 가치가 나오는 거고, 금이나 석유라는 것도 달러 대비해서 가치가 이렇게 저희가 산출돼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를 참 밉죠.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 봐서는요. 외환보유고를 쌓아놔봤자 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체계에서 벗어나서 뭘 가질 수 있을까? 사실 러시아를 보시게 되면은 그 전부터 달러 비중을 외환보유고에서 계속 줄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더 쌓아놨던 게 뭐냐면 유로화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서 제재를 해버리니 그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현상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쪽 서구 거를 다 줄이고 위안화를 취하게 되면 괜찮을까? 근데 중국하고 관계는 계속 좋을 거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결국은 어느 정도 다극화는 하겠지만 벗어나기까지는 대안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쨌건 미국의 이러한 그 뭐라고 세계 경제 리더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준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정해지는 이 현상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결국 달러 강세에 대한 문제 때문이잖아요. 지금 원화 약세 이것도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일부 좋다고 하지만 우리 무역 수지 연속 적자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고요. 에너지 가격의 수입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달러 강세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 거로 보세요? 네, 그 달러가 거의 모든 통화에 강합니다. 거의 모든 통화에 강한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그래서 달러 굉장히 강한데 네. 달러 인덱스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이 유로 관련된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비중이 높은 게 일본 엔화가 될 텐데요. 결국에 이쪽의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쪽 국가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황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한 발짝 뒤로 갔는데 나머지 국가들이랑 서너 발짝 뒤로 가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이 좀 일단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결국 유가가 안정화가 돼야 된다. 우리가 수출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반도체, 반대로 수입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거는 에너지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 1년 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버리니 수출도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에너지 때문에 적자가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좀 구조적으로 안정화된다라고 해야 원화가 강세로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환율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거는 이 지금의 우리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해서 우리 1310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사실 과거 경제 위기 때 있었던 환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언제 사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 좀 며칠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이 현상에 대해서 돌아오는 외국인이라고 봐야 될지 혹은 공매도를 친 세력들의 환매수일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공매도 쪽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외국인 수급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빠져나간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신흥지수에 속해 있고 여기서 10% 이상 비중인데 다른 국가들의 발전 속도가 더 우리보다는 빠르죠. 이젠 더 프론티어에 있는 국가들이 훨씬 그렇죠. 성장을 뭐 빨리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중국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몇 배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이게 지수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 되면 우리는 비중이 약간씩 계속 줄어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은 외국인 매매가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공매도하고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글로벌 그 펀드 인플로 아웃플로우를 이렇게
그 자료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요 5월 이후로 누적으로 약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막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간 단위로 폭발적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근데 외국인 매매는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좀 장기성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단기적인 자금들이 샀다가 팔았다 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로 봐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최근 한 3년 정도 사이에 CFD라고 해가지고 네. 차익 계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게 증권사별로 상이하긴 하지만은 아직도 많은 증권사들이 이 짜놓은 구조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매로 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외국인이냐 하면 저는 그거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CFD 매도하고 공매도가 많았던 것 같고 네. 반대로 지금도 그게 되돌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그다음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 이 현상을 가지고 증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이 이상 좀 더 강하게 상승할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타기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말로 이제 좀 건전하게 장이 강하게 오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외국인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그럼 별게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국인 수급보다도 어찌 보면 국내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장이 올 때 그 이끈 게 누구냐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의 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예금 적금 깨가지고서 주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한 장이 오기 위해서는 예금 적금 쪽으로 지금은 돈이 많이 가 있죠. 근데 그 돈들이 다시금 주식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좀 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우리 기업들이 돈을 좀 썼으면인데 아쉬운 점이 미국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하나의 수급으로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의 기업들이 앞으로 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서 늘리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지금 뭐 외국인 이런 분석은 저는 뭐 크게 안 해도 그냥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식 보유 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리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그 이후에 오는 어떤 급락장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을 대비해서 한 30% 정도 현금을 보유하자 말씀하셨는데, 만에 하나 현금이 더 많다면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개 나눠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뭐 현금 비중이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우리 증시는 30% 이상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은 뭐 이제 그 한 1년 정도 뒤에 기대값 자체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거기서부터는 평소 받으셨던 것들을 좀씩 사셔도 그거는 기대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그 저가 매수, 왜냐하면 가격이 빠진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떤 주식을 저가 매수해야 될 것이냐, 뭐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단 말이죠. 업황에 예. 대한 뭐 네, 피크아웃 네, 네.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살려고 하다가도 보면은 빠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 같으니까, 이럴 때는 어떤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섞어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라가미 군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저점에서 그럼 올라오기 시작을 할 때 많이 빠진 걸 사야 됩니까? 적게 빠진 걸 사야 됩니까? 하면 답이 나라면 섞어서 사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과거의 증시가 이제 그 확률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이니까 거기에 확률에서는 뭔가 하나를 뭐 2,000개가 넘는 것 중에 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시 전체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이제 올라타고 내리고 이러는 것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면 섞는 게 맞는 선택이 된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하면은 뭐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대형주, 중소형주 막 이렇게 섞여 있단 말이죠. 네. 이건 뭐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그 수익률을 좀 높인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일단 큰 틀에서 나누는 게 좋을까요? 보유를.
그 이제 제가 주식을 이제 그 매니저도 생활을 10년을 하고 뭐 개인 투자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그 투자의 왕도는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에 잘 맞는 걸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런 이제 그 성향에 맞는 방식을 찾으셨다면 그 방식을 상황에 이렇게 영향을 받지 마시고 계속 유지해서 끌고 나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자기한테 맞는 시장이 오더라고요. 카멜레온처럼 바뀌어서 그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하늘의 운을 타고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방식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뭐 지금의 상황에 제일 맞는 방법이 있다 그런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차트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역시 워렌 버핏이 최고야 했다가 저도 이제 나중에는 그래 나한테는 그런 방식이 맞기는 하지만 근데 그게 모두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세상이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먼저 찾으시고 뭐 그거 유지하시기를 제 당부를 드리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전에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뭐 슈퍼개미신데 매매일지를 쭉 작성해가지고 몇 년간 자신이 돈을 벌었던 매매 투자 패턴, 그러니까 주식이 됐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느 몇 시에 샀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들까지 보면서 자신에게 승률이 가장 높았던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또 활용을 해보실 수 있는 게 과거에 내가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식들을 모아서 성격을 발견해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매출의 성장률이 어땠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서 그걸로 또 이제 반대로 데이터를 돌려봐가지고서 스크리닝을 해서 내가 잠재적으로 봐야 되는 주식군들은 공부해야 되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발견하시는 분, 잘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거하고 완전히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이게 그 정말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따라하는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상반기에 이제 쌍바닥 이 바자점에서 이제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게 좀 짧게 바로 크게 반등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그 우리가 쉽게 겪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40년 넘는 만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등을 할 때 이제 반대파도 굉장히 의견이 강할 겁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 이고 실제 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도 나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슈들도 발생을 할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급락도 엄청나게 빨랐던 만큼 V자 반등을 확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 다음엔 또 지금 증시가 확 하락을 또 1년 넘게 한국은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변동성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는 그걸 겪고 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이건 좀 구조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하구나 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탄력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 그 떨어질 때는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또 힘들었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고 또 순환매 형태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 하나씩 상승하는 모습들 보이니까 이제 좀 푸근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인터뷰를 좀 결론을 낸다면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 비중이 높으시다면 좀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신용 올라가더라고요. 네. 잔고가. 근데 빚을 내시는 거는 또 상황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뭐 저는 좋은 방법 아니다. 근데 반대로 또 내려갈 거야. 인버스 이것도 더더욱 좋은 방법은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아래가 다 비슷한 확률로 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마음이 너무나 그 뭐랄까요 하락 쪽에 베팅이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신 분들 이걸 좀 희석해가지고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잘해야 되는 시기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까지 86번가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